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기준금리 얘기 당연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0.25%포인트 인하됐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 경제에서 높은 금리 인상 때문에 고통받으신 분들 굉장히 많았을 텐데요. 한국은행이 또 한 번 금리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이제 2.75%가 됐습니다. 3% 이상의 높은 이 고금리 시대가 이제 저물어 간다. 2%로 내려온 것 자체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금리가 앞으로도 계속 내려간다면 고금리 통증은 이제 해소될 수 있지 않나. 원래 당초에 시장에서는 뭐 대부분 이번에는 금리를 내릴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 한국 경기가 좀 좋지 않다. 그랬는데 역시 예상대로 한국은행 금통위원 전원 한 분의 빠짐도 없이 전원 만장일치로 금리를 0.25%포인트 내렸습니다. 그렇죠. 그 배경을 뭐 간단하게 말해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현재 지금 금리라는 것은요. 원래 올린 이유가 물가를 잡기 위해서인데 물가가 높을 때는 통화량을 줄여서라도 물가를 잡아야 된다 해서 금리를 올리는 게 경제학적으로 가장 일반적인 처방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때 워낙 경기 부진을 막기 위해서 돈을 많이 풀었고 그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올라갔는데 이것을 잡느라고 한국, 미국, 뭐 유럽, 일본 말할 것도 없이 잇따라 이제 금리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어느 정도 물가를 좀 잡았다.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2.6 정도로 지금 내려와 있거든요. 그러면 목표가 2.0인데 목표까지 아직 가지는 않았지만 거의 다 왔다.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내려도 된다라는 이런 어떤 안도의 그러니까 물가를 잡았다는 안도가 첫 번째 요인이고요. 두 번째는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지금 우리 경제 너무 경기가 안 좋다. 특히 내수, 소비를 하지 않고 사람들이 돈도 쓰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판매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판매가 안 되니까 공장에 매출도 안 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된다. 그래서 조금씩 위축되고 있는 이 경기 부진 이것을 한번 탈피해보자. 그래서 금리를 싸게 해주면요. 기업들이 우선 보다 싼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돈으로 생산 활동을 더 할 수 있고 또 기업의 현재 재무 지표가 금리 인하 하나만으로도 상당히 개선될 수 있다. 특히 서민층들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 연끌 투자한 분들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부동산 샀다가 대출 금리 감느라고 굉장히 고생들 많이 했는데 그거 좀 내려주자. 뭐 이런 이번 금리 인하 조치의 가장 큰 방점은 꺼져가는 경기를 한번 살려보자. 여기에 최대의 역점이 두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경기가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요.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좀 크게 낮췄거든요. 지금 저성장이다라는 그 확실한 그 추세로 보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 우리 경제가 1.5%밖에 성장하지 못하겠다. 이게 한국은행 공식 전망인데요. 한국은행 전망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행은 우리 금융결제, 돈결제 상황을 실시간으로 그대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가장 신속하게 우리 경제의 건강도를 정밀하게 체크할 수 있는 기구고 그만큼 정확도, 공신력이 높습니다. 그런데 1.5라는 숫자는요. 대한민국이 설립되고 80년 가까이 됐는데 이 80년 동안 딱 5번밖에 없었던 굉장히 낮은 숫자입니다. 우리가 1980년, 뭐 그때도 우리 박정희 정권 몰락할 때, 그 이후에 1997년 IMF 외환위기, 2009년 글로벌 외환위기 이런 특정한 경우에만 5번 1.5 이하였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다. 더 심각한 것은 한국은행이 작년 말만 하더라도 불과 2달 전이죠. 올해 한국 2.0 성장하겠다고 전망했는데 또 1월 달에 와서는 1.6에서 1.9로 낮췄거든요. 그것을 불과 며칠 만에 또 1.5로 낮췄습니다. 자, 한국은행이 전망을 잘 못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뚝뚝뚝 성장률 전망치를 떨어뜨리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경기
위축 속도, 감축 속도가 빠르다. 그러면 좀 빨간불이 켜졌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은이 이번에 이제 기준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앞으로 기준금리를 또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도 궁금한데 추가 인하 가능성 그리고 연내 어느 정도까지 만들어야 한다라고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은행은 이제 보통 금리 결정 회의 이른바 예. 금통이라고 그러죠. 끝나면 한국은행 총재가 기자 간담회를 하고 이런 금리 결정을 하게 된 배경, 앞으로 전망 등에 대해서 밝히는데요. 이 자리에서 그렇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앞으로 금리 인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아주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금리는 한국은행 총재 혼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7명의 검토위원이 같이 결정하는데 그렇죠. 7명의 의견 하나하나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수가 올해 2번 정도 금리를 인하 더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현재 2.75%가 0.25%씩 내린다고 했을 경우에 2.25 정도로 내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금리를 마음 같아서는 금리 제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기업들 부담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로가 되면 그에 따른 또 부작용이 있습니다. 예. 갑자기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든지 또 인플레가 재촉발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적정선이 중요한데 현재 한국 경제 상황은 2.5에서 2.25 정도가 뭐 적정선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금리를 계속 내리면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자꾸 벌어집니다. 그렇죠. 미국은 현재 4.50이거든요. 그런데 1월 달에도 금리 내리지 않고 3월 달에도 금리 안 내릴 가능성에 지금 무게가 주어지는데 그렇다면 미국은 그대로인데 한국이 계속 내리면 국제 투자 자금들이 한국에 들어왔던 것도 나가고 또 들어오려고 했던 것도 안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결국은 이 경기도 살리고 또 우리 환율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2.2에서 2.50 정도가 현 상황에서는 적정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국의 경제는 미국에 많은 영향을 받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확장법 232조에 근거해서 구리가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라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이 무역 확장법 232조 무엇입니까? 지금요 트럼프 대통령 만나기가 겁납니다. 입만 열었다 그러면 관세 폭탄. 현재요 우리나라가 직접적으로 관세를 추가로 물 가능성이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 처음에 철강 터뜨렸죠. 그다음에 알루미늄. 요거는 이제 그 4월 달부터 바로 관세가 들어가는데 거기다가 자동차, 반도체, 또 의약품 이렇게 우리나라의 주력 5개 제품을 관세를 때리겠다고 지금 선전포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거기다가 지금 무역 확장법이라는 사실 이게 무시무시한 법이에요. 말로는 무역 확장법이지만요. 국가안보무역법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다른 나라에 관세를 때리려면 국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치고 국회의 동의를 구하고 의결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조세 입법주의라고 해서 전 세계가 세금을 때리는 것은 반드시 국회를 통해야 되는데 미국의 이 무역 확장법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에는 그런 절차 필요 없이 대통령이 오늘이라도 또 한도 없이 뭐 가령 예를 들면 100만%라도 관세를 때릴 수 있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그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허용해 주는 것이 미국의 무역 확장법인데 갑자기 구리를 꼭 집어서 예. 구리 이거 미국의 안보에 악영향을 주는지 조사해봐라. 그 조사한다는 것은 조사의 결과가 조금이라도 안보에 연관이 있다고 그러면 바로 관세를 때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또 철강, 알루미늄, 반도체 등에 의해서 구리도 관세 폭탄을 맞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면에서 산업계가 좀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이 구리 어느 정도 뭐 그 관련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예, 뭐 자동차는 예. 우리가 미국의 가장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세계 그러니까 미국에 수입하는 나라로 볼 때 한국이 1등이에요. 그런데 구리는 우리가 13등입니다. 13등이긴 한데 그래도 어떤 우리가 미국의 그 핵심 구리 부품들을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세가 문다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과 한미 FTA가 한미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되기 때문에 관세가 제로인데 이걸 25% 때린다면 상당히 타격을 받겠죠. 근데 구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요. 구리가 보통 전선, 열 전도성이 높기 때문에 거의 모든 전선이 구리로 돼 있고 또 그 무기류, 포탄, 그 총알, 대포알 이게 대부분 구리입니다. 그러니까 산업은 물론이고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귀중한 건데 바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때문에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다. 특히 칠레, 멕시코, 캐나다 이 3개국이 미국 구리 수출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피해는 보지 않지만 예.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구리가 세계 13위, 미국의 13등으로 수출을 하는 나라다. 우리나라에 풍산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풍산금속. 예. 그분의 회장이 지금 정경련 회장을 맡고 있는데 그 풍산금속이 바로 구리 만드는 회사고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호수문의 동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구리 제품이에요. 인류가 가장 먼저 만난 금속이 구리고 또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은메달 말고 그다음에 동메달 따는 그 동이 구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어떤 대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이요. 또 트럼프 행정부를 만나기 위해서 방미길에 올랐거든요. 어떤 협상의 물꼬를 좀 틀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지금 한미 간의 협의가 절실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폭탄을 사실상 협상용으로 때리는 그런 측면이 많습니다. 본인이 약속했던 관세를 100% 때린 사례가 없어요. 크게 때려놓고 말 잘 듣는 사람은 또 빼주는 협상을 통해서 그런 면에서 통상외교가 중요한데요.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지금 정치적으로 혼란기를 겪고 있다 보니까 대통령 정상회담 이런 게 안 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안덕근 우리 통상산업부 장관이라도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구리도 그렇고 전기차, 반도체, 의약품, 철강, 알루미늄 이 6개 품목이 전부 다 한미 FTA 규정에 따른다면 관세를 한 푼도 안 무는 0%예요. 그런데 여기다 관세를 물어야 된다? 그러니까 협상이 필요하고 8년 전 트럼프 1기 때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관세를 때렸을 때 우리가 바로 한미 FTA를 이유로 내세워서 한국은 기존에 협정이 있지 않느냐?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 왜 또 관세를 때리냐 해서 그 쿼터 제도로서 일정 규모에서는 한국은 관세를 안 매긴다는 협상을 8년 전에 해서 성공한 적이 있습니다. 예. 바로 그런 점에서는 안덕근 이 통상산업부 장관의 방문은 협상을 통해서 한미 간의 문제 상당히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뭐 또 해결해 보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예. 비트코인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어요. 비트코인이 사실 한동안 굉장히 많이 오르다가 갑자기 많이 떨어졌습니다. 배경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고 싶은데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뭐 해킹 그런 영향도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있고 어떤 배경들 좀 보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최근에 가상화폐 그러니까 암호화폐 거래소가 해킹을 당했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잘 거래하지 않는 곳인데 세계 2위 정도 되는 엄청난 규모예요. 그 가상화폐 거래소가 바이트비트라고 바이비트라는 회사가 있는데 예. 이 바이비트 회사에 2조 달러가 2조 원이 틀렸는데 그것은 그 가상화폐 바이비트가 갖고 있는 가상화폐의 거의 10분의 1이 틀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상화폐가 틀릴 수 있다? 그러면 혹시 이제 가상화폐 중에 개인 지갑으로 옮겨 나온 사람은 관계없는데 가상화폐 거래소 지갑에 그냥 들어가 있는 사람은 혹시 돈을 받지 못 돌려받는 거 아니냐는 좀 공포가 있거든요. 자, 거기다가 또 트럼프 대통령 취임할 때 공약에서 내가 미국을 가상화폐 수도로 만들겠다 예. 하면서 엄청난 공약을 해서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올라가기 시작한 게 11월 달부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확정된 게 11월 5일이고요. 그때부터 40일 동안 가상화폐가 50% 올랐어요. 예. 그런데 좀 단기간에 너무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한 것을 좀 가시적으로 실천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어떤 뭘 어떻게 하겠다 말만 현재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암호화폐를 국가 전략자산으로 해서 비축하겠다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법안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연구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너무 오른 데 다른 어떤 좀 불안감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이 늦어진다. 거기다가 최근에 가상화폐 거래소가 털렸고 예. 이제 또 하나는 이 가상화폐는 미국의 관세 폭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관세를 터뜨리면요, 다른 나라, 무역을 하는 다른 나라도 고통스럽지만 그 관세, 오른 관세만큼 미국 소비자들이 일단 더 많이 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럼 미국의 물가가 오른다고요. 물가가 오르면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금리가 올라가거나 금리 인하가 안 돼서 은행에서 주는 이자가 많으면 굳이 비트코인 쪽으로 안 가고 제도권 금융기관에 돈을 넣어두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될 때
바로 이 금리 인하를 보고 많은 돈이 비트코인에 투자했는데 트럼프 관세 폭탄을 보니까 지금 미국이 금리 인하 제대로 못하겠군. 예.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금리 동결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실제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같은 분은 미국 연준 금리 인하 쉽지 않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이런 5가지 요인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지금 가상화폐가 좀 조정을 받고 있다. 그러나 가상화폐는 이 떨어질 때 뭐 계속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예, 또 예. 올라갈 때 계속 올라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고요. 또 그 여러 가지 거시경제 상황을 지켜보면서 좀 큰 호흡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가상화폐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분석은 전문가들도 굉장히 힘들다고 좀 들었는데 그러면 그건 말고 저희가 아까 전에 잠깐 언급했었던 그런 그 해킹 그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좀 사실 걱정도 좀 있잖아요. 이걸 좀 전체적으로 마련하기 메꾸기 위한 그런 법안 같은 것들 마련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 대목이 예. 가상화폐의 앞으로 뭐 가격이 폭발할 때 그것을 가로막는 한 복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시는 대로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국제 간에 뭐 협약이나 예. 규약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각자가 하는 것이죠. 각자가 하는 것다 보니까 가상화폐의 해킹을 막기 위한 또 해킹으로 털려나간 돈을 압수해오기 위한 별다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국제 형법 체계로서 물건을 훔쳐가는 가상화폐도 하나의 자산이기 때문에 일반 시계나 금을 훔쳐가는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 조사는 할 수가 있는데 예. 이 가상화폐가 워낙 이 블록체인으로 모든 정보를 분산시켜놨기 때문에 완벽한 암호를 기능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털어간 경우에 잡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금 가상화폐 거래소가 이번에 크게 틀린 게 이번이 3번째인데요. 가장 많이 틀린 게 마운트 곡스라는 이 10여 년 전에 틀린 게 있고 근데 이번이 3번째인데 마운트 곡스의 경우에도 예. 아직까지 범인을 제대로 못 잡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일단 국제 암호화폐를 하는 사람들 특히 알트코인을 이번에는 이더리움이 많이 틀렸는데 이더리움이 알트코인이거든요. 그게 주체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좀 보안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개인적으로는요. 가상화폐를 만약에 한다 하면 가상화폐 지갑에 돈을 넣어두지 마시고 그것을 반드시 개인 지갑으로 옮겨야 됩니다. 개인 지갑으로 옮기는 것도 콜드 월렛과 하드 월렛 그러니까 차가운 지갑과 뜨거운 지갑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차가운 지갑으로 옮겨놓는 것이 해킹에는 훨씬 더 안전한데 이 대목은 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예. 시간이 필요해서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뭐 가상화폐 하시는 분들은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을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예,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